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 7일이었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외교관, 언론인, 관광객들의 그 티베트 지역 방문을 중국이 막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조치에 관여한 중국 관련자들의 비자를 제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도 미국의 일부 관리들에 대한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맞섰죠. 그보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틱톡을 포함한 중국산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고요. 지난 목요일 새벽에는 심지어 홍콩 폐기제를 악화시키는 방안마저 고민 중이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미중 간 노이즈가 이번 주에 특히나 심각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주간 중국 증시는 매우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이 중국으로 유입된 자금이 7월에만 지난 7월까지 540억 위안에 달했기 때문인데요. 이 중국 증시는 같은 기간 동안 한 14%나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네 코스피 지수가 동시간에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2% 남짓 오른 데 그친 것과 비해서 월등한 성과였죠. 정작 싸움은 미국과 중국이 하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은 중국 증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6월 4일 스페셜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가까운 미래에 중국에서 일어날 일, 요걸 다시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론부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에 대한 시장 전략은 매우 간단하게 짤 수 있습니다. 오로지 수출 비중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로벌 밴더로서의 역할이 컸던 종목이라면 당연히 매도 대상이고요. 하지만 내수주, 인프라 관련주처럼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종목이라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틀리지는 않았죠. 지난 2주간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이 글로벌 밴더로서 역할을 해왔던 기술주들은 그닥 눈에 띄지 않았어요. 내수주들 주로 주가를 상승을 시켰는데요. 7월의 상승률만 보더라도 주로 금융주 비중이 높은 상해 증시가 기술주 비중이 높은 심천 증시에 비해서 대략 3%포인트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니까요. 이 중국은 내수주라는 기본적 전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수주들 중에서도 좀 솎아낼 것과 가져갈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상승했었던 종목들을 좀 추려보겠습니다. 이 1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라면 중국 중면 그리고 왕뿌징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왕뿌징은 면세점 관련주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부터 1인당 면세품 구매 한도가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확대됐습니다. 면세 가능 품목도 기존의 38종에서 45종으로 확장됐고요. 또 최대 8천 위안이었던 단일 제품에 대한 면세 제한도 철폐됐습니다. 이름만 보면 딱 짜장면 팔 것 같이 느껴지는 중국 중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하이난의 여행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중국 내에서 여행 욕구를 해소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면세점과 여행주가 강했다는 얘기인데 이걸 제외한다면 최고의 상승세를 보였던 업종은 증권주였습니다. 광대증권이 110% 상승을 했고 초상증권이 70%대의 수익률로 수위를 기록합니다. 이 증권주가요. 가장 먼저 오르기 시작했던 시기는요. 미국이 자국의 회계 감사 규정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킬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았을 때부터였어요. 이 중국의 기업들은 그러잖아도 이 미국 증선이 SEC라고 그러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미 증시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나가라고 등을 떠밀기 전에 본토와 홍콩으로 돌아가자는 회귀 본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중신증권의 합병 루머로 인해서 이틀에 걸친 상한가 포함 3영업일 동안 30%나 급등했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시총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중신증권과 그리고 중신건투가 합병한다면 2,400억 위안짜리 정말 가장 거대한 증권회사가 탄생하는 셈인데요. 이 대형 인수 및 합병이 전체 업종 상승을 이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산 재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방송과는 별도로 진행하는 이 예술적 분석 시간에 회계장부 보는 법, 또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회계장부는 보수적으로 작성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죠. 이익은 천천히, 또 손실은 빨리빨리, 그렇죠? 그런데 특히나 비영업자산인 토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땅값이 올라도 그냥 최초 매수 가격으로 기장을 합니다. 10억 원을 주고 산 땅이 100억이 되었어도 장부 가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음에 매수했던 10억 원으로 기장된다는 말이죠. 당연히 인수나 합병 이슈가 있을 때는요, 장부가치 그대로 팔면 안 되겠죠. 예전에 있었던 유무형 자산을 일단 시가로 다시 재평가하게 되고 그 자산 재평가 이익이 그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는 피어그룹에도 비슷한 멀티플이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대형 인수 및 합병은 그 업종 전체에게 상승 기류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면세점과 여행주, 증권주가 최근 중국 증시에서의 트로이카였다면 그 외에는 주로 인프라 투자 관련주, 내수 소비재 이런 것들의 강세가 도드라집니다. 이 수도강철이 60% 이상 상승했고요. 자금광업도 30%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경기에 매우 민감한 종목들이에요. 특히 자금광업은요, 구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욱 인프라 투자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특히 지난 주말에는 이 중국 당국이 2020년 상반기에 철도 인프라 투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라고 밝힌 점이 아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이미 5월 전후로 중국 기업들의 이익이 상승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요. 이 7월에 들어서는 경제 지표들마저 회복 속도가 더욱 가파라졌죠. 아무래도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통행을 통제하면 당장 머리에 띠두르고 거리로 뛰쳐나오지만 중국에서는 정부의 명령에 반하는 행동을 함부로 하다가는 이 검은 안경 쓴 사람들이 쥐두새도 모르게 잡아가지 않습니까? 내수 소비재 중에서는 중국 백주 시장의 대표주자 마오따이의 선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지난주에도 마오따이는 14%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8,700억 위안을 돌파했는데요. 중국에서 시총 1위가 고작 술 파는 회사다. 정말 중국스럽죠. 그동안 중국의 시총 1위를 굳건히 지켜오던 공상은행은 이제 2위로 떠밀려 버렸습니다. 이 똑같은 벤츠 S 시리즈를 운전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이 두 사람의 수입 수준이 비슷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동차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입 수준보다는 지출에 대한 성향이 결정하는 편입니다. 이 공상은행의 시총을 마오따이가 넘어섰다는 것은 중국 시장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국에서요, 고급 백주 가격은 프랑스의 5대 샤또인 무똥 로칠드만큼이나 비쌉니다. 연도별로 수천만 원대의 마오따이도 있지만 영빈, 그러니까 최근에 만든 술은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층이 중국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다라는 것은 중국인들의 소비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른바 나으리들과의 관시가 중요하고 뭔가 사업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들은 주저없이 마오따이를 들고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유대인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계산착오가 만약 있었다면 소비 성향에 대한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0년까지 중국의 GDP 성장률이야 충분히 예측을 했겠지만 6월 말 기준 5조 7천억 달러까지 성장한 중국의 소비 시장을 전혀 계산해 두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국민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1인당 GDP를 계산해 보면 쉽게 나오지 않는 사이즈거든요. 그만큼 중국인들의 소비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외국인들을 보면 알아요. 일본인들이 중국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사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 중 1인당 소비량은 중국인들이 월등하죠. 카지노에서 이렇게 돈 베팅하는 것도 훨씬 더 크고요. 공상은행이 시총 2위로 하락했던 이유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이 늘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19이 우리 세대에서 다시 볼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위기를 만들었잖아요.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위기가 커지면
은행과 같은 공공 성향을 가진 기관들의 희생이 강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는 상업은행들에게 대출을 확대할 것과 또 연체가 좀 됐을 때 좀 더 기다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은행들의 재무 구조는요, 부실해질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이런 현상들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결국 대표적인 내수주인 금융주 중에서도 증권주는 계속해서 괜찮겠지만 지난주 내내 함께 상승을 주도했던 은행주에 대해서는 이제 서서히 경계를 가져야 된다,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중국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세계 증시가 안도하고 덩달아 오르는 것이야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마치 폭풍전야처럼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는 거죠.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도 미국은 비교적 온건합니다. 1단계 무역 합의가 잘 지켜지지 않아도 그다지 큰 소리가 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는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중국 때리기라면 트럼프가 가장 잘하는 분야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중국 때리기를 통해 공화당의 지지층을 결속시켰기 때문이었고, 이 집권 기간 내내 소음 유발 1순위였죠. 그럼에도 트럼프가 조용한 것은 재선에 대한 욕심 때문일 겁니다. 지금부터 서로 박터지게 싸움을 시작하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릴 수 있어도 경제는 분명히 찌그러들 겁니다. 경제가 더 위축되면 그의 재선은 아예 물 건너갈 수도 있죠. 얼마 전 미중 간에 이루었던 1차 무역 협의도 결국 명찰만 근사하게 달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종전이 아닌 휴전 협상이었지 않습니까? 1차 협상 이후에도 중국의 미국향 실효 관세는 19%가 넘었으니까 말이죠. 이 당시 휴전을 선택한 것도 결국 일단 경제 먼저 살리고 보자라는 양측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휴전은 제가 볼 때 오래지 않아 깨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드리죠. 일단 경제에는 지연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당장 중국 때리기가 시작된다면 자칫 트럼프의 재선과 맞물려서 침체가 본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11월까지는 어떻게든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2, 3개월 정도의 지연 효과를 감안한다면 트럼프가 행동을 개시하는 시기는 9월 중순 전후가 될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포격을 제기해도 경제의 타격이 가시화되지 않거든요.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도 선거 이전에는 경제를 찌그러뜨리지 않겠다라는 의도 말입니다. 저는 화웨이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되는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양국 간의 포격이 재개될 것으로 믿고 있어요. 물론 8월 13일까지로 화웨이 장비의 임시 사용 허가가 연장되었죠. 이건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기에는 좀 빠른 면도 있고요. 또 화웨이 장비 임시 사용 허가는 사실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거든요. 이 통신 장비라는 게 호환이 거의 안 됩니다. 바꾸려면 몽땅 뜯어내고 새롭게 안 쳐야 돼요. 그럼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당장 쓰지 말라, 이런 요구는 가혹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난 5월에 예고했던 2차 제재는 9월 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략 그 시기를 전후로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를 시작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증시는 미래를 반영한다는데 조 바이든이 지금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 때리기가 중단될 것이고 굳이 중국 비중이 높은 종목을 지금 미리 매도할 필요가 있겠니?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트럼프처럼 막말을 하지 않고 대통령의 언어를 쓴다는 점만 좀 달라질 뿐 그다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기축통화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커지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이를 위해 언론들은 일제히 중국인들에 대한 미운털 받기를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론을 유도하는 것은 언론이고 그렇게 조성된 여론의 입맛을 맞춰줘야만 하는 것이 정치적 논리라면
트럼프를 이어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중국 목조르기는 결국 미국 정부의 숙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었어요. 실제로 바이러스 창궐 초기에 트럼프는 코비드-19이라는 공식 명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했죠. 이를 통해서 중국 앤드 바이러스라는 등호를 붙여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인류에게 최악의 전염병이었던 패스트 환자가 다시 중국 땅에 나타났다거나 혹은 사람에게도 감염이 가능한 돼지 독감이 창궐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뉴스들이었습니다만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중국은 더러운 장소고 불가촉 종족이고 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거든요.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무려 66%가 중국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했어요. 특히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 중에는 72%가 중국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민주당 측이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 그쪽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까? 전체 유권자의 62%가 중국에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얘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에 상대적 강세가 있었습니다. 자금의 환류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주로 여행주, 면세점 관련주, 금융주, 인프라 투자 관련주 이런 내수주들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내수주들은 적어도 한 분기 정도 이상 상대적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같은 금융주라도 약간의 구분이 필요한데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던 기업들이 회귀하면서 증권사들의 IPO 실적이 크게 증가했어요. 또한 장외 시장에 해당되는 차이넥스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넥스 같은 거요. 이런 시장에 이미 140여 개 업체가 IPO를 신청을 했고요. 여기에 거창판 50이 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증권회사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내수주로서 지난주 상승을 주도했던 이 은행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은행에게도 브로커리지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줄 것이다라는 루머 때문에 다른 금융주들과 덩달아 상승하긴 했지만 이게 단기성 호재라는 거죠. 이걸 제외한다면 영업 환경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상승을 주도했던 내수들 중에서 은행주들은 이제 점진적 비중 축소로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IT에 대해서는 점진적 비중 축소가 좋겠습니다. 굳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대형 IT에게는 자체적인 악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지배적 사업자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이슈죠. 아직 구체적 일정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오는 7월 말을 전후로 미국의 4대 IT 공룡들에 대한 의회 청문회 출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